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입니다. 이슬람 포비아와 난민 혐오, 우리 시대를 뜨겁게 다루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커피 많이 드시고 오셨죠? 이 화면에 보시면 커피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커피라는 단어의 어원이 아랍어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최초로 커피를 마시게 된 것도 아랍이고 카페 문화를 만들어서 유럽에 전해진 것도 중동입니다. 근데 커피야말로 우리가 유럽 문화의 아이콘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화면을 보시면 영어로 표현된 단어들의 어원이 대부분 아랍어이거나 이슬람권에서 유래된 단어들입니다. 요즘 다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서 다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 시대를 움직이는 그 빅데이터의 핵심이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도 아랍어입니다. 이거는 바로 9세기 페르시아 수학자인 알고라즈미가 발명했다고 해서 사람 이름을 붙여서 알고리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학문적 용어도 아랍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적대적 이해 당사자로서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 포비아와 가득한 것이 아닐까. 작년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이슬람권 인구는 17억 5,100만으로 나왔습니다.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거의 95%를 넘습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 지구촌 4분의 1의 문화 덩어리를 오류와 편견 속에 내버려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이해해서 옥석과 가려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고 할 것인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중동도 25개 나라가 있고, 이렇게 노랗게 표현된 나라들이 아랍어를 모국으로 쓰는 아랍 국가이고 22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터키, 이란, 이스라엘이 각각 자국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5개 나라가 중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서구는 또 지구촌 많은 곳에서는 이슬람 혐오로 번역되는 이슬람 포비아가 그렇게 만연될까? 오늘은 약간 역사적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610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오아시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50년 만에 아프리카의 상륙에서 북아프리카 전역을 이슬람화시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좁은 해협을 통해서 이베리아 반도, 오늘의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진입합니다. 그게 711년입니다. 20년 만에 732년에 이 이슬람이 프랑스 파리 교회까지 갑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당시 프랑크 왕국의 군주였던 샬 마르텔이 유럽 연합군을 결성해서 북상하는 이슬람 군대를 막아서 바로 파리 교회인 뚜르와 뿌아티에서 이슬람 군대를 기적적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 800년 가까이 이베리아 대부분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이교도인 오스만 터키에서 무너지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동부전선이 뚫리죠. 그리고 이슬람이 북상해서 1683년 비엔나까지 진출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기적적으로 비엔나가 방어에 성공합니다.
711년 지브롤터 해협이 뚫릴 때부터 1683년 비엔나가 공격당할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유럽은 이슬람 세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세 기독교 유럽 세계가 이교도 이슬람으로부터 1000년 가까이 지배당하고 전쟁과 위협의 공포에 떨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것이 중세 유럽이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슬람 포비아의 역사적 뿌리입니다. 1798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을 시작으로 그 후 200년 가까이 모든 이슬람 세계가 단 한 지역의 예외 없이 서구의 지배를 따봤습니다. 동남아까지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지배받고 필리핀 남부 이슬람 국가 스페인 지배받고 당시 이슬람 국가였던 인도, 무굴 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영국 지배받고 북아프리카 대부분이 프랑스 지배받고 중동 전역이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지배합니다. 1000년 가까이 이교도 이슬람으로부터 지배당하고 모욕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던 유럽이 거꾸로 200년 가까이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 때 국제법에 따라서 신사적이고 멋있게 지배했을까요? 그 약탈, 고문, 인종 청소, 민족 언어 말살이라는 것은 표현을 거의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그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우리와 같은 피지배 민족 그 역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가해자, 강대국, 가진 자의 역사와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본 적이 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이슬람 사회는 역사적인 아무런 엉어리도 없이 협력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서구 중심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적대적 이해 당사자로 이슬람 포비아가 어떤 선진국보다도 만연한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역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전쟁 상태에 있는 게 팔레스타인 아랍과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또 다른 한 당사자를 바라볼 때 AP, 로이터, UPI 3대 통신사의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최근 들어선 CNN,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 뉴스 같은 서방 중심의 매체를 통해서 중동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슬람 문제를 접촉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대계 언론입니다. 지금 현재 전쟁 상태에 있는 아랍의 문제를 완전히 당사자의 생각과 자료와 시각과 뉴스를 통해서만 바라볼 때 알게 모르게 축적된 지적인 편식과 편중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이슬람 포비아의 두 번째 이유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커피 얘기를 조금 전에 들려드렸지만 이슬람 세계에 그러면 아름답고 멋진 이미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잘 없죠. 테러, 아 그래. 여성 억압, 아 맞아. 잔혹하고 전근대적이고 현대 생활과 맞지 않는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 알카에다나 IS 같은 이슬람권에서도 반이슬람적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이 일탈된 반인륜적 행위를 통해서 이슬람 전체 세계를 일반화, 보편화하는 오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난민 혐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2번이나 다녀왔고 저 난민 심사관들도 만나고 또 통역관들 교육도 하고 또 예멘 난민들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비자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입국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상 우리가 난민 협약 가입국으로 불법 행위를 통해서 우리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강제로 송환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미워서 정말 때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단죄할 수 없잖아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 한. 근데 그 사람들이 난민 지역에서 왔고 이슬람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고 잠재적인 성폭행법이라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상해서 단죄하고 안 된다고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만나보니까 그 예멘 난민이 561명이 들어와서 현재 545명이 난민 신청을 해서 난민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난민 대부분은 일하러 왔습니다. 지난 23년간 1994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 우리가 받아들인 난민의 신청자의 평균 난민 신청 요율은 2.8%, 3%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난민 신청했던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인정률도 크게 3%를 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돈 벌러 왔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내전이 일어나서 국민의 20%가 난민이 되고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콜레라에 만연돼 있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 상태로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돈벌이를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복지와 세금을 나누어주는 난민을 받아들일 사람도 극히 적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들어온 이상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5단계, 6단계 임시적 체류 허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족에게 송금하고 그 조국이 안정을 되찾으면은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난민 정책의 기본적인 패턴이고 방식입니다. 들어오면은 일자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일자리도 모자라는데 그 사람들 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그들도 보지 않는 사각지대, 힘든 지역에 배치하고 실제로 많은 난민들이 신청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120명의 시리아 난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살고 있습니다. 예멘 사람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서울 장안동 중심으로 자동차 중고 매매업을 하면서 시리아에 수출을 합니다. 시리아는 우리나라와 수교가 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지만 현재 시리아 시내를 다니는 자동차의 약 80%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우리가 내전이 있는데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역할을 시리아 사람들이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송금하고 이제 시리아 내전이 안정되면 다시 돌아가서 기반을 잡을 거잖아요. 그럼 한국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이겠습니까? 제주도에 현재 1,500명 정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슬람이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말썽 부린다는 얘기 별로 못 들었잖아요. 대부분이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합니다. 이미 많은 이슬람권 사람들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데 왜 예멘 난민만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돼야 되고 20대, 30대의 젊은 남성이 왔기 때문에 잠재적인 성폭행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거는 세계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를 보완해서 난민을 많이 받을 수는 없죠. 우리는 단일 민족이 네올로기고 또 나와 다른 색깔, 가치, 종교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데 우리 민족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과는 달리 제도를 엄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강제로 쫓아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 빨리 안착시켜서 잘 보살펴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글로벌 시민이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 시민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면에서 이슬람 포비아와 난민 혐오는 이 감성적이고 민족적인 이런 가짜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와 또 글로벌 시민의 한 책무로서 바라보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